누군가가 이 막힌 거 하수도 뚫듯이 욕 진짜 욕 먹으면서 아씨 모르겠다 제가 갖고 이거 몰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 씨. 이거 누군가는 눌러야 돼. 누가 누르겠냐? 누르실래요? 누를 필요 없어요.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위. 3위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 계속될 것인가? 이거는 사실 네. 계속된다기보다는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 시작이 아니다. 네,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개인적으로. 그거 전세 가격 그거 차트 보면은 네. 지금 뭐 후크 선장 갈고리 이런 거 생겼어요. 네. 아 진짜 이거? 이렇게 된 거? 갈고리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된 거. 얘가 이렇게 생긴 갈고리가 생긴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갈고리가 올라온 게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까지만 해도 그 많은 분들이 집값에 영향을 체감을 못했던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전세가 되게 안정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년도부터 이제 약간씩 들썩들썩 하다가 임대차 소위 3법이라는 거가 이제 네.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실제로 2중 가격, 3중 가격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플러스 2년 쿠폰을 쓴 집들은 뭐 4억대인데 뭐 지금 신규 계약하는 집들 네. 주인이 뭐 팔고 전세 주는 집 뭐 이런 집들은 뭐 한 8억에 거래가 되고 뭐 그 사이 어디쯤엔가 서로 합의된 금액으로 또 한 6, 7억에 또 거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하나 더 있죠. 임대사업자 묶인 사람 거 제일 싼 거. 그렇죠. 임대사업자 막 3억, 네, 등기돼 3억짜리 있는 하나 거. 있고. 등기 딱 가보면 임대사업자라고 이제 돼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북이 돼 있지. 예, 예. 네, 그죠. 그럼 지금 이 시장이 사실상 작동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누구는 어떤 제도 때문에 뭐 4억에 살고, 누구는 뭐 8억에 살고. 이게 내년 8월부터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는 분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네.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또 이 내년도의 불안 요소죠. 처음으로 이제 한 바퀴가 도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위로 올라붙어서 맞춤을 할지 아니면 두 개의 평균 가격으로 수렴할지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쪽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전세를 이제 주는 분은 4년 동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집을 빌려줘야 돼요. 받을 수 있는 한계치를 받고 싶겠죠. 왜냐면 최대한 받지 않으면 네. 4년 동안 내가 뭐 올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뭐 모든 지역이 다 올려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특정 지역들 특히 네. 뭐 학군 좋은데 아니면 뭐 직장이 가깝거나 뭐 아니면 신축 아파트 하여간 네. 그 동네에서 뭔가 인기 있는 곳들은 최대치로 받으려고 할 거고 시장이 받아주는 가격의 네. 맥스값. 그리고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아파트라는 거는 다 표준화 규격화가 돼가지고 네. 옆에서 저 가격을 부르면 우리 집도 저 가격을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담합이 아닌데 사실상 담합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내놔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이제 그 공개되면은 더 투명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몇 동에서 뭐 9억에 맞췄다? 네. 그럼 나도 9억이지. 막 이래 버리는 거죠. 세금 문제도 여기서 좀 엮여서 아, 월세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주인이 돈이 어디 있다고 갭 투자했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걸 월세로 바꾸냐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더해서 바꾸는 거예요, 더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4억짜리가 이번에 8억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억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오른 4억 분을 월세로 바꾸는 거죠. 월세를 뭐 120만 원 이렇게 붙이는 거라서 반전세 개념으로 점점 전환이 되는 거지 완전히 월세로 바꾼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결론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상대적 약자인 이제 무주택자, 이제 전월세입자분들은 이제 주거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왜냐면 그러니까 임대는 정해진 미래예요. 임대 시장은 심플해요. 그냥 집이 많으면 임대가가 안 올라가거나 떨어지고요. 집이 부족하면 올라가요. 실제로 가격 안정이 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구 같은 데인데, 대구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일단 올라와 있는 호가 대비 1, 2천은 그냥 부동산 사장님들이 자기가 필터링해서 싸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가 3억에 올라와 있다. 2억 한 8천까지 하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사장님. 사장님이 알아서 내고를 먼저 왜냐면 부르는 그냥 너무 많으니까. 네. 내가 가서 전셋집 좀 볼 수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있죠. 얼른 오세요 하고 가면 실제로 집이 너무 많아. 네. 그 중에 내가 좋은 걸 골라 잡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임대가가 떨어지거든요. 그죠. 임대가가 떨어지면 수요자 입장에서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집을 살려고 갔는데 집값이 막 위태위태해. 집이 너무 많고 아무도 안 살려고 그러고
근데 난 여기서 살아야 돼. 이 동네에서. 거주를 해야 돼. 그래서 전세를 봤더니 전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냐고요, 사람들이. 일단 전세부터 해보는 거죠. 왜 내가 떨어지는 칼날 잡고 싶은 사람 없잖아. 그럼 전세를 들어가서 거기 전세를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도 전셋집조차 못 채울 정도이니까. 이거 그 뭐지 공급에 대한 거 저는 저 투자하고 그냥 바로 알았거든요. 공실 때문에 고생도 했었거든요. 아니 월세 세팅을 했는데 월세를 아무리 싸게 놔도 안 들어와. 나와. 옆에 30평대 신축 아파트 1000에 막 1000에 75 막 이렇게 했어요. 그죠? 나 옆에 구축 가지고 있어. 네. 그럼 돼. 구축 안 들어와. 역전에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공급이 겁나 무섭구나. 뭐 집 많이 지으면은 장사 없. 그냥 장사 없어요. 맞아요. 아이폰 갖다 버리게 하려면 아이폰 12 아무리 뺏으려 그래봐 안 나오지. 근데 그렇지. 아이폰 14 여기 공짜로 놨습니다 이러면 우르르. 이 아이폰 12 의미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경험이 있는 게 완전 그 처음 할 때 그 네. 집을 이제 사서 임차인을 맞추는데 임차인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어요?라고 했더니 아 제가 분양 받아 놓은 게 있어서 내년에 이사 가려고 미리 왔어요. 네. 라고 하는 거여서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네. 아유, 축하드려요. 이렇게 집 사서 근데 안 맞춰. 좋으시겠다. 좋은 사람이야.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나가실 때가 되니까 네. 돈 내놓으라고. 맞아. 나 지금 잔금 치러야 된다고.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사람들이. 맞춰줘요, 안 안 그 들어오는 가격에 거예요. 못 맞추네. 네. 그래서 진짜 한 20% 싸게 내놨나?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사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 하락장 오래된데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럼 시청 앞에서 막 공급 인허가 내주지 말라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공급하면 집값 빠지는 거. 다 알죠. 그렇죠. 신규 택지 개발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옛날에 하락장 때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해보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안 해요. 아, 이거 주먹이 약간. 구도심 씨 아니, 우리는 뭐 그리고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전월세 시장.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임대차 3법이 다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임대차법을 했으면 네. 정말로 주거 안정에 기여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 문제는 집이 모자란 게 근본적 문제고 집이 모자란 상태에서 공급 풀어주기 싫어. 그런데 전월세가 불안정하면 일단 눌러 2년. 그리고 그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분당의 시범단지 30평대 아파트가 2년 전에 전세 5억에서 6억 사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매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5억 5천에 90 이렇게 나와요. 3억이 오른 거야. 왜냐면 1억에 30 보니까 그죠. 월세를. 네. 그럼 거기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첫 번째 3억을 구해서 올려준다. 그게 쉽냐고요 일반 사람이. 어렵죠. 근데 애가 여기서 잘하고 있어. 학교 가고 하고 있어. 그러면 두 번째 1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매달. 이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매달 1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확실한 거는 내 임대료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대료가 올라간 거의 근본적 원인은 몇 년 전부터 공급을 정해진 미래니까 공급이 이 부동산은 비탄력적이니까 네. 인허가나 이런 게 충분히 되고 실제로 요지에 주택 공급이 됐더라면 네.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라는 거고 그럼 지금 주택 공급 어떻게 할까를 보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욕을 먹더라도 그렇죠. 풀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전월세 시장을 잡으려면 네. 오늘부터 공급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뭐라도 막 지금 그렇죠. 짓겠다고 하고 현실적으로 막 해야지 한 3, 맞아. 4년 뒤에 잡히는 건데 네. 지금도 주저하고 있으면 3, 4년이 아니라 5, 6년 뒤로 가는 거죠. 점점 더 길어지는데 지금 서울 뭐 집값이 문제다 그러면 네. 지금 서울에 막 땅을 막 지금 막 철거하고 뭐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고 있어야 네. 겨우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 뭐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올해 하려던 분양도 다 내년으로 미뤘어요.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10월, 11월에 서울에 분양한 게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2달이 밀린 거예요, 지금. 공급이. 지금까지 한 거 막 잘했어 못했어 막 이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당장 그런 공급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아유. 되게 힘들어. 이거 보면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로 사실은 국민에게 많이 영향을 주는 그치. 거예요. 제일 내 생활에 영향 주는 거지. 2위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래 절벽입니다. 요즘 이제 거래량이 꺾이면서 이것이 집값을 좀 잡아가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래 절벽의 현상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가지시는지?
그러니까 뭐 거래 절벽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사기 싫은데 매물은 그냥 나와 있는 상태. 그래서 굳이 안 사고 싶어서 거래가 안 되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팔지도 않고 뭐 그래서 뭐 살 수도 없고 뭐 이래서 그냥 거래가 뭐 중단되거나 뭐 이런 두 개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후자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그냥 하거든요. 사람들이 멈춰 있다. 네, 그냥 멈춰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대출 규제도 어쨌든 강해졌고 그리고 파는 분들 입장에서도 세금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네. 팔기도 참 뭐하고 그렇다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멈춰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조금 뭐 돈을 벌었거나 어떤 사업을 하셨거나 했던 분들은 매물도 별로 없으니까 네. 그 중에 좋은 거 그 주인들이 살 테면 사보세요라고 했던 금액에 그냥 훅 사는 제가 살게요 하면서 이제 소수의 거래가 신고가를 계속 찍는 네. 이런 상황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맞아요. 네. 일단 피로감이 있어요. 최근 1, 2년이 너무 많이 올랐어.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으니까 아 살까 정말 이번엔 사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막 안 되는 거야 상황이. 여건이. 여건이 안 되는 거. 저는 이렇게 거래로서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도 작전 칠 때 거래량 없이 올라가거든요. 작전주들을 아. 보면 대주주가 묶어요. 네. 그러면은 매물층이 얇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가 거의 안 지키면서도 계속 빠바방 올라가는 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이랑 똑같네. 지금이 그런 이런 게 케이스죠. 그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거래량 없는 상승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누가 묶여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래량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꺾인다라는 거는 위험 요인이 있고 저는 오히려 이런 거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미분양이 오히려 네. 거래량보다 아 그죠. 완전 더 네, 직접적인 중요하지. 이 그렇죠. 거래에 대한 감을 주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거는 물건이 나와 있는 거 사는 양을 바로 알 수 그렇죠, 있잖아요. 여기 치토스 10봉지 갖다 놨는데 하루 만에 다 팔렸어요. 그러면 여기 좋네. 이걸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저는 네. 지금은 미분양이 없으니까 사실 이거 지표를 서울 같은 경우는 어렵죠. 알기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거가 이제 공급도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네. 살려는 수요에 대한 것도 맞아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딱 보이는 그 거죠. 지표기 네.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쨌든 뭔가 위험 신호다라고 네. 볼 수는 있는 거죠. 현재 어떤 그 거래량 빼고 나머지 지표 같은 것들로 보면은 지금 뭐 시장이 어떻게 하락세로 간다라는 거는 뭐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 아 이게 호갱노노에 보면은 여기 봐봐요 이거. 네. 여기 지금 보이죠?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래량 중계 퍼센트로 나와요. 그래서 2021년 11월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이 88% 줄었어요. 와. 거래량이. 야, 그리고 서울 전체에서 11월 한 달 동안 800건 거래됐어. 그리고 경기도가 3,600건 거래됐는데 이건 85%준 거고요. 네. 인천은 870건 거래된 거죠. 82%.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아 지금 진짜 거래 안 되고 거래하기 어렵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가격이 왜곡되기도 쉽겠네요. 왜곡되기 그러니까 그게 왜곡이라는 네. 거죠. 아까 같이 12억 찍고 바로 9억 내려오면은 그 12억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뭐에 홀렸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시고 옆 단지를 주변 넓게 보셔야 돼요. 이게 마음 뺏기면 내가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 이게 거래 절벽도 심한데 신규 주택 공급도 줄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뭐 사실입니다. 핵심은 결국에 다 모든 거의 결론은 공급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 공급도 이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원하는 그런 구조와 어떤 네. 종류로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뭐 뭘 해도 사실 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공공으로 하는 거는 사실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 하나가 뭐 3억, 5억 하는데 뭐 10,000개 지으면 5조예요. 네. 근데 그래봐야 3만 명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지금 거의 2,500만 명한테 뭐 5조를 써가지고 10,000개 집을 짓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 민간의 돈을 스스로. 써서라도 공급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좀 민간에서 좀 소위 말하는 뭐 사업성이 좀 나오게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은 어렵죠. 뭐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뭐 특히 재건축 같은 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해서 뭐 50%씩 또 세금을 또 걷어가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도 이게 쉽지 않아요. 요즘 약간 분위기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뭐 마스크 때도 마스크 사재기 한 사람 뭐 잡는다 그러고 요소수 때도 요소수 사재기 한 사람 잡는다 그러고
뭔가 그 공급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수요를 어떻게든 어. 낮추려고. 근데 마스크에 답이 있네. 마스크 그냥 생산 늘리니까 그러니까요. 팔아요. 그 공장들이 쭉 그냥 자기들이 늘어났잖아요. 그 공장들이. 그게 왜 늘어났겠어요? 마스크 돈이 되니까. 돈 되니까. 네. 돈 되면 공급은 그러니까. 하기 마련이거든요. 인간은 이기적인데.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마스크 만든다는 사람한테 너 마스크로 이익 보면 안 돼? 맞아. 그러면서 만들어? 라고 하면 안 만들었을 거고 네. 안 만들었으면 계속 줄 섰을 거고 한겨울에 계속 줄 서면은 또 10개 사는 사람 혼난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너 한 사람당 2개인데 너 왜 너 왜 어. 10개 샀어? 다 마스크자가 되냐? 너 왜 다 마스크해? 너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네, 요거 편집해 주세요. 마스크 싸게 빌려줘 싸게 코로나까지 엮지 맙시다. 그러니까 대망의 1위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 10월 말에 금융당국이 그쵸 추석 지나고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DSR 규제 도입하는 시기 땡기고 그다음에 이금융권 관리도 강화한다.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급하면은 신협, 농협, 수협 이렇게 네. 갔었는데 거기도 규제가 됐고 근데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시장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때문에 이제 주택 가격이 주춤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대출 규제 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뭐 전체적인 데이터를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실거주 없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대출을 안 일으키고 전세가 들어있는 걸 사는 거예요. 요즘에 거래되는 매매건은 입주자는 거의 없다. 다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이다. 대출 규제가 전체적인 매수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그게 반드시 가격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규제 지역 지정이나 LTV로 컨트롤하는 거 이런 거는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집값이 뭐 안정이 되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판단하실 때 대출 규제에 있으니까 집값 떨어질 거야. 금리 올리니까 집값 떨어질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 관점에서 영끌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성토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출 규제는 특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규제 상황에서 나오는 대출 정도로 집을 살 수 있으면 영끌은 아니에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정부가 영끌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개인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내가 지금은 화날 수도 있지. 나는 잠실 가고 싶다고. 나는 영끌해서라도 나는 광장동 들어가고 싶어. 라는 사람한테는 불만일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때 거기였으면 힘들었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막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가처분 소득 대비 돈 쓰는 거 네. 그거를 금융 비용 낮춰서 소비를 좀 더 진작을 하고 그쵸.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이 금리 인상에서 제일 어려워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맞아요.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그 담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사업용으로 그렇지. 쓰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런 선택을 한 거는 소비해줄 사람이 줄어들면 이게 사람들이 영끌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돈을 더 절약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비 성향이 너무 낮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출을 좀 가계부채를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뭐 하나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거기도 동의하는데 반대로 그게 또 안 될 수가 있는 게 이게 금리 인상도 하고 지금 대출도 지금 규제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돈을 사람들이 소비로 쓸 거냐? 왜냐면 집값이 뭐 안 올라가고 그냥 그대로 멈춰 있거나 전세도 안 올라가면 소비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집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 뭐 주식하는 사람도 이거 네. 팔아서 집 사야 돼요. 뭐 코인 하는 사람도 이거 팔아서 집 사야 돼요.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에 가계 저축률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사람들은 더 소비를 줄여가지고 네.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이게 이렇게 됐냐, 뭐 개인적인 추측인데 우리 대출 규제가 한 18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아마 한 17, 18년도부터 집을 살려다가 못 산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건데 내가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모은 거보다 살짝 그러게. 더 대출이 안 나와요. 계속 뭐 70%, 60%, 50%, 40%.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살려니까 DSR 규제로 또 몇 천만 원 또 깎아줘요. 네. 그래서 계속 못 산 분도 많아요. 모은 거보다 계속 집값이 점점 올라가고 대출은 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아 이제는 진짜 사야겠다 하고 더 막 쪼이는 분들도 저는 있거든요. 이 저축률 올라가고 소비 경색되는 거 네. 이거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저는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제가 돈을 안 쓴 이유가 이거예요. 세금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네. 맞아.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네. 왜냐면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안 지켜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네네. 그럴 수 있잖아요. 거죠. 아니 예를 들면 여자친구랑 만나는데 얘가 떠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얘한테 아니 그런 말하면 좀 결혼을 하셨으니까. 네. 아, 얘한테 청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너무 결국에. 불확실해. 그래서 되게 마음이 쫄리니까 돈을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대출 규제가 계속 거의 일관되게 계속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화됐다, 금리 인상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빌려야지라는 사람도 있지만 야, 지금 빌려야겠다. 맞아. 내년 1월 1일부터 또 규제되니까 지금 빌려야지라고 하면서 지금 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맞아. 또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규제가 무조건 어떤 정답일 수는 없는 게 결국에 수요를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책이라는 거는 그냥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터널이죠. 그냥 터널에서 앞차가 잠깐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네네. 그럼 전체적으로 속도는 느려지고 잠깐 멈추지만 결국에 뒤에서 빵빵거리거든요. 네. 그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시 또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터널이 아니라 옆에 도로를 확장해 줘야 되는데 그냥 2차선 도로에 너무 공감된다. 꽉 차서 앞에서 브레이크만 계속 밟으라고 하니까 뒤에 이제 압력이 커지면 밀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DSR 규제도 있고, 그러니까 소득 대비 해서 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내년도부터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집값을 40% 빌려준다. 근데 내가 만약에 소득이 낮다? 그러면 40%가 아니라 막 30%, 20%막 빌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이 LTV를 이렇게 규제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네. 대출을 규제하는 거는 저도 맞다고 봐요. 그렇네. 집값 자체에서 대출을 안 해줘 버리면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는 못 거예요. 사죠. 집을 살 방법이 없잖아요. 사회생활 3년 했는데 어떻게 뭐 5억, 6억이 어떻게 있어요. 갭으로 살아는. 네, 근데 젊은 분들 입장에서도 연봉이 높은 분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연봉은 둘이 합쳐서 거의 막 2, 3억이 넘어가요. 네. 근데 이제 막 뭐 일을 하셔가지고 자산이 없네. 현금이 막 한 1, 2억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분양권. 그 프리미엄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비중상. 자산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 연봉이 높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자 부담할 수는 있는데 네.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소득으로도 제한하지만 LTV도 제한하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집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거든요. 대출 정책은. 나도 너무 합리적이야. 나도 이 생각 안 해봤는데, LTV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영끌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면은 그냥 사면 된다고, 대출 일으키면.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시장에 참여를 못 하는 거지, LTV 때문에. 그러니까 그 LTV 없이 DSR만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는데,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집을 못 사게 되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는 비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 그쵸. 왜냐면 옷도, 패딩 잠바 하나 사도 누구는 뭐 싼 거 입을 수도 있고, 누구는 비싼 거 입을 수도 있고, 그거는 시장에서 그 사람 경제 상황에 맞게 판단하게끔 맡겨놓는 거잖아요. 패딩 한 벌에 몇백만 원짜리 입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5만 원, 6만 원짜리 입는 사람도 있고, 다르잖아요. 근데 집은 이상하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되게
사람들이 막 뭐 속상해하는 게 있죠. 속상해하겠지. 네. 아니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옛날에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네, 그게 뭐냐면 집에서 이제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옛날엔 집은 잠만 자는데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애는 학원 가고 엄마 아빠 맞벌이 하고 이러면 집에 잠만 자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재택근무하면서 집에 가치가 재조명된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타 문제야 진짜. 근데 저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DSR 하나로만 하는 게 저는 진짜 맞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DSR. 합리적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왜냐면 이 대출이라는 거는 결국에 미래에 벌 소득을 미리 당겨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은 소득과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근데 LTV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값의 몇 %라는 거니까 이게 가계의 어떤 그 위험, 리스크랑은 큰 상관이 없을 맞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LTV 40% 하면은 네. 그럼 12억이잖아요. 그냥 12억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12억을 부담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소득이 얼마든지 간에 네. 12억은 해줄게. 그냥 12억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연봉이 만약에 2억인 부부다. 네. 그 부부가 5억짜리 집을 산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 이거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집은 90%를 빌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아, 부부 연봉 2억이면 5억짜리 집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PIR이 뭐,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10억짜리 집을 사도 문제가 안 돼요. 안 되죠. 한 5, 6년만 벌면 빚 다 갚을 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LTV로 막아버리니까 이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2, 3억짜리 집을 가야 돼. 네. 근데 그 집은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집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모으고 전세를 또 가고 계속 모으고 또 집값은 올라가고. 이거 LTV 진짜 없애면서 정책적으로 보완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둘 중에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둘 중에 하나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 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고. 그러면서 난 소득이 없는데 전 집 사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럼 아까 뭐 그렇게 공투하는 거, 정부에서 공투해주는 거죠. 맞아. 소득 낮아? 그런데 집 사고 싶어? 그럼 내가 싸게 분양해줄 테니까 대신 나중에 올라가면 나랑 나눠 먹을래? 그러니까 아니 정부랑 정부가 그 보증을 서주는 네. 그런 대출을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만약 그냥 민간 아파트에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완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LTV 9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인데 50% 더 얹어줘 나라에서 그 너 10%.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 시대다 해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사실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1800조를 가지고 있는 그 대출받은 사람들의 소득과 그 이자 낼 수 있는 능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낼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네. 연체율 이런 거는 지금 되게 연체율 낮다고. 지금 네. 사상 최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뭐 저금리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큼만 빌려서 지금 그 뭐 집을 사든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풀잖아요. 그럼 가격이 또 갑자기 또 막 그러겠지. 올라가니까. 네, 그러겠지. 아니 이거 다 해놔서 지금 이 정도인 거예요 사실. 맞아. 맞아요. 이거 뭐 세금도 때리고 이것도 하고 막 해서 네. 그 뭐지 공급 없는데 겨우 이 정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난 그 생각도 드는 게 만약에 그런 거 없었으면은 벌써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빠졌겠죠. 한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두 사이클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맞아 두 사이클 묶겠어. 네. 그러니까. 원래 전세가도 한번 빠지는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그러니까 네. 그게 2018년 19년에 입주 맞아. 엄청 많을 때 전세 뚝 떨어지고 맞아요. 할 때 그때가 계속 이어졌으면. 만약 이게 17년 파리 대책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이게. 네. 그럼 17년도에 그렇게 파리 대책 같은 어떤 세제나 수요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 풀었으면은 3년 뒤 입주란 말이에요. 맞아. 그렇죠. 그럼 작년에 벌써 입주 시작이 된 거야 서울 핵심지에.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막 하우스포 막 이러고 맞아. 있겠지 지금. 지금 사이클이 두 개가 묶여 있어가지고 묶여 있어, 맞아. 만약 이거 결국에 누군가가 이거 막힌 거 하수도 뚫듯이 진짜 욕 먹으면서 아씨 모르겠다 제가 갖고 이거 몰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 씨. 이거 누군가는 눌러야 돼. 누군가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누르는 순간 계란 나. 하나씩은 진짜 두 사이클 치올 수 있어요. 그 진짜. 만들어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왜냐면 지금 그치. 그래서 지금 뭐 26년, 27년도쯤에 막 공급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오히려 너무 많이 공급될 맞아.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걱정이에요. 있어요. 그런 거 걱정인 거지. 지금 말하는 수준이 250만 호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인구가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네. 추가로 지금 200만 개를 더 짓는 거는 한 6, 700만 명이 살 거를 지금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눈 딱 감고 눌러야 된다. 근데 그걸 누가 누르겠냐? 누가 눌러? 누르실래요? 아 저는 아니죠. 누를 그게 없어요. 누군가는 누르겠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1년 8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에 막을 내렸죠. 이제 가계대출 규제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려서 주택 매수도 이제 얼어붙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적어진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방 앱을 보면은 상승폭이 최근에 주춤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보시면 최근 1년간 아파트 매매 변동률을 이렇게 살펴보면 21.8%였는데 최근 3개월로 보면은 4.4%입니다. 경기도는 더 줄어가지고 35.1% 최근 1년간. 근데 3개월로 보면은 4.6%. 물론 여전히 이제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폭이 많이 주춤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반대로 오히려 이제 연초에 엄청 급등을 했다라고도 네.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상도 있고 대출 규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매수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어진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매물이 뭐 많든 적든 우선 내가 못 사겠는데 뭐 어떡하냐라고 해서 상승폭도 당연히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저래도 내년에 살 것 같아요. 그럴 수 지금 있죠. 사느니 대출 더 나올 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대출 안 나올 때 무리해서 돈 넣었다가 네. 근데 또 1월 되면 대출 풀리잖아요. 또 풀리죠. 지점, 네. 지점에서도 가서 뭐 안내 받고 하면은 지점 뭐 맞아요. 한도 다 차서 내년에부터는 좀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금리가 뭐 대세를 막 꺾어버릴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한다라는 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초는 또 좀 사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좀 관망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좀 시장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2022년까지 이어지는 이슈 키워드 5가지 모두 살펴봤는데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저는 여전히 내년에도 상황이 뭐 좋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보다는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더 많아서 예전에는 살 수는 있었는데 사기 뭐 했다면 이제는 나 이제 못 사는데? 라는 분들이 많아져서 무조건 사라 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지금 현금의 여유가 좀 있고 그리고 좀 그래 나도 이제 뭐 주거를 좀 안정해야지 라는 분들이 있다면은 불안하시겠지만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알아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연초부터라도.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긴장했네. 뭐 나올 줄 알고. 네. 어땠냐? 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둘씩은 해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셋이서 하는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저도 뭐 기대 반 우려 반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찍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게. 할 얘기가 할 얘기가 많았어요. 많네. 네. 재밌게 정말 촬영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했어요. 사실 처음에. 아니 주제가 걱정되는 거야. 나 막 너무 세. 나 이런 거 잘 몰라. 그리고 난 진짜 나 그냥 막 운동화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데 근데 사임당님하고 부익남님 나오신다 그래갖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댓글 달렸어요. 어떤? 부익남님 채널에 맞아. 사임당님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맞아. 그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분 댓글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 같이 해보고 직방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신 거 아니에요? 설마. 저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역시 고수는 다르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도 두 분 기회가 될 때마다 채널 한 번씩 모이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12월 30일까지 이 직방 이 콘텐츠 페스타 계속 된다고 하니까 이 시청자분들 계속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가시기 전에 일단 신사임당 부익남 월급쟁이 부자들 여기 먼저 한 번씩 보시고 네,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익남님의 내년 전망, 직방에서 밝히지 않은 내년 전망 신사임당 채널에서 곧 단독 공개됩니다. 12월 24일에 이거 2부 업로드 된다 그랬죠? 저희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쉬시고 그 다음 날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